강태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JW그룹 타워의 꼭대기층,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거대한 왕국처럼 발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공간은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검은색 가구, 그리고 최소한의 장식만이 존재하는 그곳은 기능성과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요새였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나이든 사자의 포효처럼 낮고 권위적이었다. 한달리다 다미나, 강태민의 할아버지이자 JW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이었다.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 안에 결혼해서 네 짝을 내 눈앞에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JW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내 사촌 진석이에게 넘어갈 줄 알아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강태민은 미동도 없이 스피커폰에 붉은 불빛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특히 유년 시절의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할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사실 관계만을 따지는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이웃 늙은이가 손주 며느리 얼굴 좀 보겠다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내 나이가 벌써 32이다. 언제까지 일만 붙들고 살 거냐? 그리고 박이사 놈들이 자꾸 진석이를 밀어붙이는 꼴. 더는 못 봐주겠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후계자만이 그룹을 굳건히 이끌 수 있는 법이야. 이건 내 마지막 통보다. 전화가 끊겼다.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사촌인 박진석, 야망이 가득 차고 교활한 그는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이번 결혼건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될 터였다. 결혼 강태민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였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그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어둠, 비명,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희미한 소녀의 형상. 그 기억은 여전히 밤마다 그의 잠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김 비서, 한 달 안에 결혼해야겠다. 김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태민의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수하였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군요. 정략 결혼 상대를 물색해 볼까요? 현재 저희와 협력이 가능한 그룹들의 리스트가... 아니, 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정략 결혼은 필요 없어. 그들의 집안과 엮이면 더 골치 아파진다. 이건 내 통제에 진행되어야 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철저한 계약 관계가 될 거다. 어떤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강태민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첫째, 배경이 깨끗해야 한다. 복잡한 가족관계나 숨겨진 과거가 없는 사람. 둘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계약 조건을 충실히 따를 테니. 셋째, 입이 무겁고 연기를 잘해야 한다. 내 할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 만큼.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눈빛이 너무 약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군. 그것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튀어나온 말이었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끝. 불빛 하나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한지원은 차가운 빵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된 아르바이트로 지쳐 있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그녀의 고단한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붉은색 글씨의 독촉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24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 식당 서빙, 간간히 들어오는 번역 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벅찼다. 헐,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직 어린 남동생은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이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어깨가 무거웠다. 사채업자들이 가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탓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잃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구인 사이트를 뒤적였다. 하지만 그녀의 학력과 경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일은 뻔했다. 그때 눈에 띄는 배너 광고 하나가 있었다. 인생을 바꿀 기회, 고액 보장, 신원 비밀 보장. 누가 봐도 수상한 광고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절박함이 그녀의 손가락을 이끌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곳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중개 에이전시의 홈페이지였다. 그곳에는 계약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애매하게 적혀 있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단정하지만 낡은 옷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에이전트라고 소개했다. 한지원 씨, 맞으시죠? 제안 드릴 거는 계약 결혼입니다. 네, 결혼이요?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고객께서는 1년간 자신의 아내 역할을 해줄 분을 찾고 계십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역할만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사적인 감정 교류는 일절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지원 씨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에이전트가 제시한 금액은 지원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다.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동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어쩌면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도 있을 터였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왜 하필 저죠? 저희는 지원 씨의 신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가족 외에는 깊은 관계가 없고 배경이 깨끗하며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희 고객께서 원하시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상품처럼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불쾌감이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계약서 서명을 위해 한 법무법인의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고 그녀는 먼저 와서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지원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오히려 위압감이 느껴졌다. 안 주시죠?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지원은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백과사전만큼이나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1조. 본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이루어진 고용 계약이며 법적인 부부 관계를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 제3조. 을 한지원은 계약 기간 동안 강태민의 아내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갑의 집안과 대외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7조. 갑과 을은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금한다. 제38조.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시 을은 보상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든 조항은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인간이 아니라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상품일 뿐이었다. 몸열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독촉장과 병원비 청구서를 떠올리며 감정을 억눌렀다. 질문 있습니까? 강태민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이 연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 눈빛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굳은 심지가 느껴졌다.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위약금이 청구될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해내야 할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의 말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비즈니스. 그래. 이것은 그녀의 인생이 걸린 가장 큰 비즈니스였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펜을 들었다. 강태민 역시 자신의 펜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지원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에 아주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계약서로 향했다. 2개의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태민, 한지원,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히 돈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차가운 계약이 아니라 10여 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엇갈렸던 운명을 다시 잇는 첫 번째 매듭이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다음 날 한지원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JW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하늘에 떠있는 성체에 가까웠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방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은 거실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쪽입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낡은 캐리어 바퀴가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서툰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강태민은 거실 중앙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초라한 캐리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왔다. 내 집의 규칙을 설명하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 들인 침입자 혹은 새로 들인 가구처럼 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환영의 기색도 없었다. 저 복도 끝이 당신이 지낼 방이다. 주방과 거실은 공동구역이지만 내 허락 없이는 내 서재나 침실 근처에는 접근 금지다. 특히 이 복도 중앙에 있는 선, 그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바닥재의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경계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과 그녀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짓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은 가사 도우미에게 말하면 구해줄 거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해.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의 사생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통보이자 경고였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곳에 자신의 삶을 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아내라는 배역을 연기하러 온 배우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의 반지하 방보다 10배는 컸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지원은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신기루였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어 낡은 고민형과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내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물건이었다. 다음 날부터 한지원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할아버지, 즉 JW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인 강 회장 앞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만들어야 했다. 가장 먼저 테이블 매너와 사교 예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투입되었다. 지원은 수십 개에 달하는 포크와 나이프, 스푼의 용도 앞에서 길을 잃었고 와인잔을 쥐는 법을 배우다 손을 떨었다. 허리를 펴세요. 강 사모님 턱은 살짝 당기시고요. 걸음걸이가 너무 활기찹니다. 좀 더 우아하게. 보폭을 줄이세요. 다음은 패션과 스타일링이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다. 어색한 명품 옷과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JW그룹의 가계도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외우는 것이었다. 두꺼운 자료집을 넘기며 지원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스파이가 되어 적진에 침투하는 것과 같았다. 강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서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금방 포기하거나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계약이니 적당히 신용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밤늦도록 거실에서 혼자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연습을 했다.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테이블 매너 강사가 지적했던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빈 식탁에 앉아 수없이 반복 연습을 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거실 소파의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두꺼운 자료집에 밑줄을 그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태민은 또다시 악몽을 꾸다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숨이 가빴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갇혔던 그날의 기억.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끌어내 주었던 작은 손의 감촉. 그는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고요한 거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 근처 소파에 한지원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그가 나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의 집은 언제나 완벽한 침묵만이 존재했다. 어떤 소음도, 어떤 인기척도 없는 멸균된 공간 같았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가 만들어내는 저 작은 소음은 이상하게도 그의 곤두섰던 신경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계약 파트너인 한지원이 아니라 고된 하루 끝에 자신만의 작은 위안을 찾고 있는 한 평범한 여자였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강태민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계약 외의 질문을 던졌다. 어젯밤에 뭘 하고 있었지? 지원은 잠시 놀라 포크를 멈췄다.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림 그리는 게 오랜 습관이라서요. 그림? 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낙서 같은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오늘 있을 모의 만찬,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을까요? 강태민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 텄다.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 것처럼 보였던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모르는 그녀만의 세계가 있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강 회장과의 만남을 대비한 최종 리허설이 열렸다. 김 비서와 예법 강사가 강 회장 역할을 맡았고 강태민과 한지원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가? 김 비서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뉴욕 출장 중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태민 씨가 도와주셨어요. 지원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연기력에 내심 놀랐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을 정도였다. 우리 태민이가 여자를 도울 위인이 아닌데. 강태민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녀는 대본에도 없는 말을 하며 강태민을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강태민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을 피했다.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뛰는 것을 느꼈다.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잘했어. 강태민이 무심한 척 툭 던졌다. 보수를 받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지원 역시 사무적으로 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감정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놓였다. 그때 거실에 놓인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강태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1층 로비의 보안실이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뭐라고?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원의 심장 역시 철렁 내려앉았다. 리허설은 끝났지만 예고 없는 실전이 닥쳐온 것이다. 인터폰이 끊기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 현관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약 30초 후면 이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강태민과 한지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눈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완벽한 공범의 눈빛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강태민은 순간적으로 한지원의 팔을 잡아 자신의 곁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녀의 어깨에 감긴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뒤에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따라해. 절대 겁먹은 표정 짓지 마. 그의 낮고 빠른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지원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그녀는 한지원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여자. JW그룹의 예비 안주인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강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노예한 사자의 눈빛이 집 안을 한번 훑고는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에게 향했다. 특히 강태민의 팔에 안기듯 서 있는 지원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인사 올려라. 내 할아버님이시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은 연습한 대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대답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뜯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그녀의 거짓된 껍데기를 전부 벗겨내고 속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지원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고개 들어보거라.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의 주름진 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네가 내 저 무뚝뚝한 손자놈의 마음을 훔쳤다는 그 처자로구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집안은 뭘 하는가? 가장 먼저 나올 법한, 그리고 가장 예민한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지만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사업 실패와 빚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감췄다. 강태민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받았다. 아예 제가 지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할아버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본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어깨를 감싼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지원은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정말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보였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했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번 주 주말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그때 정식으로 인사시켜라. 집안 어른들의 눈은 나보다 더 날카로울 테니 그때 네 진심을 증명해 보이거라. 그것은 허락도 반대도 아니었다. 더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라는 통보였다. 강 회장은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원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은 그제야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손이 떠나자 이상하게도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시읒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강태민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배에서 박진석은 최고급 위스키 잔을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방금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강태민의 집에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근본도 없는 여자라. 그가 곁에 앉은 신복에게 말했다. 강태민이 회장님을 속이려고 어디서 배우 하나를 데려온 모양이군. 드디어 그놈도 바닥을 보이는구나. 박진석은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민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샅샅이 뒤져봐. 한지원이란 여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태민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그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만약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강태민을 단번에 끌어내릴 수 있었다. 주말 가족 식사를 앞두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민은 지원에게 전쟁 교본이나 다름없는 두꺼운 자료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씨 집안의 복잡한 가계도와 친척들의 신상 명세, 성격, 심지어는 그들의 약점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긍어모는 명품과 돈을 밝히니 그녀의 취향을 칭찬해줘. 작은아버지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척하니
미술이나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슬쩍 흘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 사촌, 박진석 이사를 가장 조심해야 해. 그는 웃는 얼굴로 등 뒤에 칼을 꽂는 인간이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동요하지 마. 그의 설명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지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미세하게 담겨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자료를 넘겨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옆에 있는 강태민이라는 존재가 계약 파트너 이상의 든든한 아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걱정 말아요. 당신 발목 잡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약속된 주말 저녁, 지원은 강태민과 함께 강씨 집안에 본계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대저택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이미 도착한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원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질문의 푸화가 쏟아졌다. 지원 양,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없이 태민이랑 살림부터 합쳤다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대담해. 큰 고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저희가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순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모님, 오늘 입으신 드레스 정말 멋지십니다. 고모님의 안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받아쳤다. 큰 고모는 칭찬에 금세 얼굴이 풀어졌다. 작은 아버지는 식당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원 양은 이런 음악 좋아하나? 쇼팽의 녹턴인데. 네, 좋아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즐겨 들으셨거든요. 그녀의 대답에는 꾸며낸 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추억이 담겨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던 그때 박진석이 와인잔을 들며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형수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희 집안에 형수님처럼 이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분이 오시니 참 신선합니다. 이런 분위기. 많이 낯설고 힘드시죠? 소박하고 평범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준 명백한 조롱이었다. 좌중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원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이사님 말씀대로 저는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대신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사람을 배경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순간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원의 말은 그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모두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상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지원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시트에 몸을 기댔다. 오늘 하루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늘 아주 잘했어.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짜준 각본 덕분이죠. 아니, 마지막 말은 각본에 없었어. 그건 진짜 당신의 모습이었지.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보며 말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강태민은 지친 듯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관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사자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을 지켜낸 작은 투사를 보았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강인함과 기품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위험한 계약의 파트너에게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의 가족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태민이 두 사람 사이에 그어놓았던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지원 역시 그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서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원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녀가 가사 도우미와 함께 꽃을 다듬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남동생과 통화하며 짓는 따뜻한 미소. 가끔씩 그녀가 자신을 위해 끓여놓고 간 소박하지만 정갈한 수프의 맛. 그의 통제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옹기는 낯설었지만 결코 싫지 않았다. 지원은 그가 밤늦게까지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무도 없을 때면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거대한 왕국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고독한 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계약 조건과 공식 일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그 외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그림 다 그렸나? 어느 날 저녁 그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 저요. 무슨 그림이지? 그냥 고향 집 앞에 있던 오래된 나무요. 어릴 때 자주 올라가서 놀던. 그녀는 말을 하다 말았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 위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미묘하게 변화하던 중 JW그룹 창립 기념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한지원이 강태민의 약혼녀로서 공식적으로 언론과 재계 인사들 앞에 서는 첫 무대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하고 번쩍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지원은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다. 그때 강태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그의 낮은 목소리와 단단한 팔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배운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차가운 얼음 왕자 옆에 선봄의 여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의 완벽한 모습에 흠을 잡지는 못했다. 박진석이 예상대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형님, 형수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JW그룹의 이미지가 한층 더 밝아지는 것 같군요. 와줘서 고맙다. 진서가 강태민이 짧게 대답했다. 박진석의 시선은 지원에게로 향했다. 형수님,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너 같은 서민이 낄 자리가 아니다 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원은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태민 씨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강태민의 팔짱을 끼며 그의 어깨의 머리를 살짝 기댔다. 박진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때였다. 연회장 무대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트러스 구조물에서 끼익 하는 불길한 금속성 소음이 들렸다. 용접 부위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파티의 소란 속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인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구조물은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마침 그 아래에서 다른 재계 총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태민의 등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에어메어,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을 때 거대한 소의 구조물은 이미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얼어붙거나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강태민은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원은 보았다. 그녀의 눈에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똑똑히 보였다. 생각할 겨를도 망설일 틈도 없었다. 그녀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위험해요.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강태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옆으로 밀쳐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구조물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태민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대리석 바닥이 산산조각 나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옆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욱한 먼지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지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낸 반동으로 함께 넘어지면서 흩어진 파편에 팔을 긁혀 하얀 드레스 위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쓰러진 그녀, 피가 흐르는 팔, 그 모습이 번개처럼 강태민의 뇌리를 스쳤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10여 년 전의 그날, 쏟아지는 폭우,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박힌 검은 세단, 납치범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부서진 차문을 필사적으로 열고 자신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던 작고 가녀린 소녀. 그녀의 팔에도 지금의 지원처럼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 해, 어서. 지원 씨, 강태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미친 듯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한지원. 정신 차려봐.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나 카메라 플래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의 품에 안긴 지원은 고통과 충격으로 희미하게 신음했다. 강태민의 눈빛은 무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차 대기시켜 병원으로 간다. 당장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남자 같았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에서 안정을 취하게 된 지원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강태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거의 강박적으로 그녀를 챙겼다. 최고의 의사를 불렀고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과보호는 계약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처럼 느껴져 지원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지원은 거실 한쪽에 있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작은 서재 겸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책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선반 맨 아래 칸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강태민의 어린 시절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야구 글러브, 빛바랜 동화책 몇 권, 그리고 작고 촌스러운 꽃 모양의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지원은 알 수 없는 강렬한 데자뷰를 느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 끔찍하게 무서웠던 기억,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아이가 고맙다며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던 감촉. 이상하다. 왜 이게 익숙하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핀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갈라 파티에서 떠올랐던 기억의 파편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한지원의 얼굴과 기억 속 소녀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충격 때문에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가장 아래쪽, 굳게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유물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당시 사건의 경찰 조사 기록 사본이었다. 그는 서류를 넘겨 사고 현장을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은 빛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릿했다. 하지만 사진 한 구석, 부서진 차 옆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끌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너무 작고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강태민은 돋보기를 들어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을 확대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소녀가 입고 있던 낡은 원피스, 그 가슴팍에 달려있던 것, 그것은 방금 전 지원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꽃 모양 머리핀과 똑같이 생겼다. 거대한 의심의 씨앗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소투 트레틸라벤, 장초팁 두추옹파. 자선 파티에서의 사고는 박진석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강태민을 공영에 빠뜨리려던 그의 계획은 오히려 대중의 눈에 태민을 낭만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언론은 고통 속에서도 한지원을 안아 보호하는 태민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굳건하고 존경받는 커플로 포장되었다. 진석의 이강에는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박진석은 분노에 차 신문을 책상 위에 던졌다. 잘생긴 그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대체 그 빅에 설치한 놈이 누구야? 그가 부에게 으르렁댔다. 겨우 몇 군데 긁힌 걸 가지고 세기의 멜로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 죄송합니다, 도련님.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해 재미있는 걸 몇 가지 알아냈습니다. 부하는 급히 하나의 파일을 내밀었다. 안에는 한지원의 과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가족의 막대한 빚, 수많은 아르바이트,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생활. 현재 그녀가 보여주는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이었다. 파일을 읽던 박진석의 입계는 서서히 음산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훨씬 더 잔인한 무기. 잘했어. 그가 말했다. 이걸 가장 싸구려 찌라시에 흘려. 최대한 자극적으로. 빚이랑 그 비참한 인생을 강조해.
대중이 지들이 알아서 이 여자를 계산적인 요부로 몰아가게 해. 이 결혼이 얼마나 우스운 쇼인지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 그건 첫 번째 공격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더 잔혹한 계획은 이미 JW그룹 회의실에서 준비되어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반대로 진행해. 그가 명령했다. 이제 강태민이 진짜 패배의 맛을 볼 차례야. 며칠 후 폭풍이 몰아쳤다. 처음은 미디어 폭풍이었다. 뉴스와 SNS는 한지원의 과거를 다룬 자극적인 기사들로 넘쳐났다. JW그룹의 신데렐라, 충격적인 빚과 가난한 과거, 사랑일까, 철저히 계산된 계획일까, 이러한 기사들은 그녀의 옛 반지하 집 사진, 아르바이트 내역, 심지어는 유출된 채무 통지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강인하고 존경받는 여성의 이미지는 단숨에 탐욕스러운 꽃뱀 이야기로 왜곡되었다. 지원은 마치 벌거벗은 채 광장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다. 속삭임, 의심스런 시선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펜트하우스의 가사 도우미들조차 달라진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것은 잔인한 수치심이었고 그녀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가혹한 공격이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지만 그건 서막일 뿐이었다. 진짜 폭풍은 강태민에게 닥쳐왔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온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 사업,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맞았다. JW그룹과 계약을 맺은 현지 파트너 회사가 갑작스레 파산을 선언했고, 제출된 모든 건축 허가서와 토지 사용권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JW그룹은 수천억 원을 유령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셈이었다. 뉴스는 곧바로 퍼졌고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JW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 강태민은 이 사진들의 비난과 분노의 시선에 직면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책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회사 돈 수천억이 날아갔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박진석은 가식적인 우려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회장님께서 최근 사적인 문제에 너무 몰두하시다 보니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점입니다. JW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님의 직무를 잠정 정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진석은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 그는 혼란을 기회 삼아 권력을 빼앗은 것이다. 태민은 궁지에 몰렸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완벽하게 당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안에 두 사람은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태민은 서재에 앉아 얼어붙은 얼굴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배신감과 무력감. 그가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그의 무력함을 비웃는 듯했다. 서재문이 살짝 열렸다. 한지원이 생강차가 든 쟁반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대중의 조롱과 모욕으로 지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말없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가서 쉬어. 이런 일 안 해도 돼. 태민이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전 괜찮아요. 지원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기사들은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는, 그건 제국이에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리는 그 순간, 돈으로 산 여자라 여겼던 그녀는 그의 곁에 있었다. 태민은 쓰게 웃었다.
도움 네가 뭘 도울 수 있는데 다 끝났어. 난 유령 회사에 속았고 가짜 서류에 투자했어. 박진석이 이긴 거야. 서류는 조작될 수 있죠. 지원은 갑자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땅은 조작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유령이라 해도. 그 프로젝트 부지는 실제로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 땅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녀의 질문은 번개처럼 태민의 머리를 때렸다. 모두가 유령 회사, 가짜 서류, 금융 자료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종이 위에 유령을 쫓느라 허우적대던 중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지원은 본질을 꿰뚫었다. 땅, 실체가 있는 자산, 그리고 허가중도요. 그녀는 혼잣말하듯 말을 이었다. 예전에 로펌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런 중요한 서류는 내부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조가 불가능해요. 말단 직원으론 안 돼요. 분명 고위 공무원이 눈 감았거나 공모했겠죠. 태민은 벌떡 일어났다.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절망은 사라졌고 사냥꾼의 집중력이 되살아났다. 한지원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이다. 박진석은 너무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고 그 완벽함이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 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이게 최우선이야. 유령 회사는 잊어 헬리오스 프로젝트 부지에 지난 20년간 소유 이력을 전부 조사해 한 평도 빠짐없이 새벽은 방역의 기운을 가져왔다. 강태민은 한눈도 팔지 않았다. 피로는 날카롭고 차가운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그는 박진석의 칼자루를 이미 손에 넣었다. 이제 칼날을 주인에게 되돌릴 시간이었다. 그는 또 한 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태민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공포나 비난은 없었다. 오직 긴장감 넘치는 침묵만이 존재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다. 강태민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석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헬리오스 프로젝트 부지의 실제 소유권과 그 유령 회사들이 관할 토지관리국장과 얽혀있는 음험한 관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러분, 태민이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세부적인 방역 계획을 보여주었다. 유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부패 증거를 레버리지로 사용해 더 높은 정부기관과 직접 협상할 것입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우리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헐값에 확보하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위기를 JW그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M&A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은 놀라움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보고 있었다. 박진석은 얼어붙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자신이 공들여 설계한 덫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더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떤 반론도 자신을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저 자리에서 웃으며 적의 승리를 박수쳐 줄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강태민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이고 격렬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 직후 그는 김 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문을 꼭 닫았다.
김비서, 그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에게 극비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할아버지에게도 이 일은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김비서는 경례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겪은 교통사고와 납치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싶습니다. 공식 경찰 보고서가 아닌 진짜 사실을 원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 의료진, 지역 주민들까지.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를 차에서 구해준 그 소녀를 찾아야 합니다. 김비서는 예상치 못한 명령에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겉으로는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처리하는데 바빴지만 마음속은 오로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한지원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억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다. 그는 그녀의 팔에 희미한 흉터를 주목했다. 바로 사고 당시 파티에서 본 흉터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 근처에 물을 쏟았다. 그녀가 놀라자 그는 재빨리 휴지를 집어 그녀의 팔을 닦았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지만 시선은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졌지만 그 위치와 모양은 그의 기억 속 이미지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한편 김비서는 탁월한 능력으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은퇴한 구급대원을 찾아냈다. 아, 그 사건 기억납니다. 노인은 말했다. 정말 엉망이었죠. 비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가장 기억나는 건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팔에 상처가 나 피가 흘렀지만 울지 않고. 사고 난 소년 강태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꽃 모양 머리핀 때문에 울기도 했죠. 꽃 모양 머리핀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김비서는 추가 조사 끝에 근처 초등학교 학적부를 찾아냈다. 사고 직후 며칠간 결석한 학생은 한지원으로. 사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경미한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비서는 모든 발견 사항을 강태민에게 보고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그 소녀는 한지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비서의 한마디는 강태민에게 충격이자 경외,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겼다. 자신의 삶에 냉정한 계약으로 끌어들인 여성이자 도구로 여긴 여인이 바로 13년간 찾던 은인이자 생명의 은인인 것이다.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진실을 보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지원에게 말했다. 유린한 곳에 가야 합니다. 요디오,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차를 몰고 도시를 벗어났다. 구불구불한 산길 위로. 하늘은 잿빛이고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사고 날과 똑같은 날씨였다. 지원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익숙함을 느꼈다. 마침내 태민은 차를 급커브 지점에서 멈췄다. 새로 설치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주변 나무의 옛 흔적은 그대로였다. 왜? 여기에 온 거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 전에 와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강태민은 시동을 끄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항상 차갑던 그의 눈 속에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이 가득했다. 목소리는 쉰 듯했다.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있던 곳입니다. 13년 전, 비 오는 날, 사고가 일어났죠. 한 대의 차가 떨어졌고 한 소년이 갇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말에 따라 지원의 깊이 잠재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폭우, 휘발유와 피냄새, 비명, 진흙투성이 눈물 어린 소년의 얼굴.
머릿속이 욱신거리고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이 서서히 걷혔다. 태미는 코트 주머니에서 낡고 색이 바랜 플라스틱 꽃 머리핀을 꺼냈다.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 내 것이지. 날치에서 구해줬을 때 떨어뜨린 거잖아. 지원은 멈칫하며 머리핀을 바라보다가 다시 강태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다. 차가운 CEO의 얼굴 뒤에 그날 울고 있던 두려운 소년의 눈빛을. 그녀의 눈은 크게 열리며 경악과 믿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냉정한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외진 산길 운명의 커브에서 남은 것은 거대한 운명과 금전이나 권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빛뿐이었다. 운명의 커브에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세상은 멈춘 듯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차 지붕 위에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이 숨막히는 흐느낌처럼 들렸다. 강태민과 한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무거웠다. 13년간 억눌러온 감정과 기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은 몸을 움츠리며 차 문 쪽 구석으로 몸을 바짝 밀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의 기억은 단순한 용기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였다. 날카로운 금속 부딪힘 소리, 핏비린내,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어린아이의 감각. 소년을 구하는 일은 영웅적 선택이 아니라 공황 속 절망적 본능의 행동이었다. 그녀가 수년간 묻어두려 했던 악몽이 이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태민은 그녀 눈에서 고통을 보았다. 날카로운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그녀 마음속에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는 코트를 벗어 그녀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쳤다. 목소리는 낮고 후회로 가득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여기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돌아가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보았다. 태민은 운전대를 꽉 쥐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의 주인, 그녀의 시간과 복종을 돈으로 사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빚진 사람, 생명의 빚을 진 존재였다. 그들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직행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은 닫히며 거부를 나타냈다. 태민은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이곳이 이렇게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서재로 걸어갔다. 눈길이 닿은 곳에는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둔 혼인 계약서가 있었다. 한때 그의 통제와 이성을 상징하던 그 계약서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조롱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생명을 금전으로, 그녀의 희생을 가격으로 매겼던 것이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 만성불면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잦고 잔혹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의 잠재의식은 자신을 구해준 존재의 존재를 이미 인식했던 것이리라. 그는 무심코 자신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진정제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상품처럼 취급했었다. 자신의 방에서 지원은 침대에 앉아 꽃 모양 머리핀을 꼭 쥐고 있었다.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다. 극도로 공포스러웠던 순간. 그러나 반드시 소년을 구해야 한다는 결단도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 쌓여있는 빚, 생존을 위해 버둥거린 세월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구한 소년은 화려한 성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아직 진흙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쓰라린 아이러니였다. 한순간 분노가 스며들었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의 선한 본성은 그러한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조각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 속 외로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한 밤들, 차가운 겉모습 뒤 숨겨진 상처.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 겁먹었던 소녀는 여전히 강력한 CEO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동정과 이상한 책임감이 생겨났고 점차 더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했다. 다음 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매우 어색했다. 주종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틈은 아직 없었다. 태미는 서투르게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야 했던 지루한 사교 행사를 몇 개 취소시켰다. 쉬어야 해. 그냥 집에 있어. 그는 주방장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단지 상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가족 얘기 좀 해줘. 동생 얘기. 저녁 식사 중 물었다. 지원은 처음에 주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픈 어머니와 똑똑하지만 이해심 많은 동생 이야기까지.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태미는 단순히 그녀를 챙기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익명 계좌로 큰 돈을 이체해라. 한지원 가족의 모든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어머니를 JW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 최고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게 해라.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라. 모든 일을 조용히 해라. 그녀는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빚을 갚기 시작한 방식이었다. 수표로 건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박진석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헬리오스 계획 실패로 일부 이사들의 신뢰를 잃은 그는 강태민을 쓰러뜨릴 새로운 무기, 마지막 공격이 필요했다. 그의 머리는 13년 전 사고와 납치 사건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태민을 제거하기 위한 첫 계획이었다. 단지 태민을 겁주고 약점을 드러내게 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빗나갔다. 계획은 실패했고 유일한 목격자, 소녀가 남았다. 당시 그의 사람들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불길한 예감이 그를 자극했다. 강태민의 결혼이 너무 수상하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 소녀를 찾아야 한다. 내 느낌에 그녀가 모든 것의 열쇠다. 진석의 하수인들은 김비서보다 더 많은 자원과 적은 윤리적 원칙으로 신속히 움직였다. 그들도 구급대원을 찾고 학적부를 뒤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박진석 책상 위에 놓였다. 선생님, 13년 전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는 한지원입니다. 보고서를 손에서 떨어뜨린 박진석.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얘졌다. 아니, 우연일 리가 없다. 강태민은 소녀를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목격자를 찾은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녀가 그를 찾은 것이다. 공포는 빠르게 차가운 결의와 잔혹함으로 변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그의 체스판 위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납치와 살인 미수 혐의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존재였다. 제거해야 할 위험이었다. 영원히. 박진석은 일어나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그의 얼굴은 악마의 가면이 되었다. 그는 전화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걸었다. 처리해야 할 낡은 쓰레기가 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번엔 사고처럼 만들어라. 깔끔하게. 목격자는 절대 없어야 한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상속이나 사업이 아니다. 생사의 싸움이 되었다. 원하시면 이 뒤에 이어지는 7장 이후 내용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에는 이상하고 어색한 평화가 감돌았다. 강태민과 한지원의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대신 과거의 공통 경험과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으로 엮인 가느다란 연결고리가 남았다. 태민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대신 관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원이가 충분히 먹고 쉬는지 챙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원이에게 가족의 빚이 전부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완전히 갚였으며 어머니는 JW 병원에 VIP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알렸다. 지원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았다.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던 음식을 담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소파에 함께 앉아 영화 한 편을 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지원에게 있어 그 평화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종종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박진석은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사업 전쟁에서 패했고 이사회 내 지지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한지원의 존재는 그의 곁에서 서서히 폭발할 폭탄과 같았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호하고 잔혹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의 계획은 한지원의 유일한 약점, 즉 가족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태민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지원이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민 씨의 언니 맞으신가요? 저는 같은 반 친구인데요. 지민이 방금 어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려 맞았어요. 인천의 오래된 공사장 근처 골목에 있어요. 언니, 빨리 오세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남동생,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 그녀는 의심할 겨를도 없었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했다. 그녀는 재빨리 코트와 차 열쇠를 집어들고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태민이나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해결해야 했다. 눈물이 흐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며 동생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알려준 주소, 낡고 황폐한 산업단지로 서둘러 도착했다. 재빨리 차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가며 동생의 이름을 외쳤다. 지민아, 어디 있어? 대답은 없고 버려진 건물 사이로 바람소리만 불었다. 불길한 예감에 돌아서려는 순간 이미 늦었다. 두 명의 키 큰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길을 막았다. 그중 한 명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나오이는 누구야? 내 동생은 어디 있어? 남자는 비웃었다. 내 동생은 안전하게 있어. 하지만 넌 그렇지 않아. 지원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항하려 했고 소리를 질렀지만 황량한 곳에서는 그녀의 비명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이 입과 코를 막았다. 의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JW그룹에서 강태민은 회의를 마친 뒤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전화를 걸자 하녀가 1시간쯤 전에 급히 나갔다고 말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는 비서 김에게 지원이의 전화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회장님 한지원 씨의 휴대폰 신호가 인천의 버려진 산업 단지에서 20분째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민의 피는 얼어붙는 듯했다. 인천, 바로 그 옛날 사고가 일어난 근처였다. 우연일 리 없었다. JW 보안팀 전원. 즉시 그 위치로 이동. 그는 전화를 통해 외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경찰에 신고하되 비밀로 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게.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누군지 알았다. 안녕,
사촌 형. 박진석의 목소리가 병적으로 차분하게 들렸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군.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가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진석 내 여자친구에게 손대기만 해도 진정해. 그녀는 지금까지 안전하다. 진석은 웃었다. 만나고 싶으면 혼자 와. 13년 전 우리가 함께했던 상일로. 그때의 일을 끝내자. 전화가 끊겼다. 강태민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꽉 잡았다. 그는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 바로 사고가 났던 커브 지점에 도착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히자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 드러났다. 박진석이 2명의 부하와 함께 서 있었고, 한지원은 나무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어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왔군. 사촌 형. 진석은 비꼬며 박수를 쳤다. 그녀를 풀어. 진석, 이건 나와 너의 문제다. 태민은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나와 너의 문제라. 아니야. 이 녀석은 그 비 오는 날부터 이미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야. 진석이 소리쳤다. 평정심을 가장하던 얼굴이 금세 갈라지며 광기를 드러냈다. 너희는 원래 죽었어야 했어. 둘 다 치워져야 할 쓰레기였어. 그는 부에게 신호를 보냈다. 한 부하는 칼을 꺼내 지원을 향해 다가갔다. 오늘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겠다. 이 녀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은 너다. 경찰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고 알게 되겠지. 우울한 CEO가 약혼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멋지지 않나. 칼이 휘두르려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강태민은 더 이상 과거 속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길로 몰린 늑대였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진석의 광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로서 철저히 준비했다. 칼을 잡은 손을 강하게 차서 날려버리고 다른 부하의 배를 팔꿈치로 쳐서 쓰러뜨렸다. 박진석은 놀라며 사촌 형이 이렇게 결연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혼란 속에서 태민은 지원에게 달려가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테이프를 찢어 입을 풀어주었다. 괜찮아. 그는 다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쳤다. 13년 전 그녀가 그를 보호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방패였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 젠장. 박진석이 소리쳤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광기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태민과 지원을 겨누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강렬한 조명이 불쑥 켜지며 산속의 어둠을 찢었다. 경찰 사이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JW 보안팀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전 지역을 봉쇄했다. 그들은 포위되었다. 박진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광기와 절망이 뒤섞였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강태민은 똑바로 서서 지원을 뒤에서 보호했다. 그는 13년 동안 그를 괴롭힌 악몽과 정면으로 맞섰다. 끝났어. 진석.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게임은 끝났다. 경찰차 사이렌이 밤의 정막을 갈라놓고 경찰차의 빨간빛과 파란빛이 공포와 잔혹함에 얼어붙은 얼굴들을 비췄다. 박진석은 총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포위당했다. JW그룹이라는 그의 제국에 대한 꿈은 그의 첫 범죄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마지막 절박한 시도로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강태민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JW 보안팀이 더 빨랐다. 그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그의 죄악을 봉인했다. 경찰에 이끌려가면서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대신 깊고 차가운 증오만 남아있었다. 강태민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히 마주했다. 13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진석이 끌려가는 순간 강태민의 모든 힘과 침착함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쏟아졌다. 한지원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묶인 손을 풀고 떨고 있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감싸주며 산속의 밤 공기와 경찰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막았다. 이제 다 끝났어.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안전해. 그는 경찰서장이나 멀리서 번쩍이는 카메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는 떨고 있는 그녀만 존재했다. 이 사건은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JW그룹의 후계자 박진석, 납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라는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 한국 재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JW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출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민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섰다. 그는 가족 위기를 인정하고 박진석의 범죄 전모 헬리오스 프로젝트 방해부터 13년 전 끔찍한 음모까지를 모두 공개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과 JW그룹의 큰 오점입니다. 그는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회장으로서 약속합니다. JW그룹을 이 폭풍 속에서 이끌어 더욱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용기는 큰 감명을 주었다. 비난 대신 존경과 지지를 얻었다. 위기는 신속히 진정되었고 그의 단호한 운영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태민이 단추 속에 설치한 초소형 녹음 장치에 담긴 진석의 자백 앞에서 박진석은 연이어 기소되었다. 음모와 범죄로 쌓으려던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다. 며칠 후 회장 강 씨는 태민과 한지원을 본관으로 초대했다. 더 이상 점검이나 인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다. CW 제국을 평생 건설한 나이든 회장은 한눈에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평소 위험은 사라지고 오직 피로와 후회만 남았다. 손자가 저지른 범죄, 태민의 계약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 한지원의 진정한 신분을 알게 된 그는 무너졌다. 지원이 들어오자 강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어렵게 일어섰다. 그리고 태민과 지원의 놀람 속에서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게 가문수장의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얘야, 목소리가 떨렸다. 늙은 이 눈이 멀었구나. 강씨 집안 전체가 너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구나. 그는 눈을 들어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늙은이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다오. 그는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진정한 상속자로 증명했다. 결혼이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고 소중한 일을 지킴으로써 행복하게 살아라. 마지막 장벽, 마지막 승인, 계약이 아닌 존중과 진심으로 모든 것이 풀렸다. 바깥의 폭풍이 잠잠해질 무렵 태민과 지원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태민에게 박진석의 체포는 깊게 자리한 악성 종양을 제거한 것과 같았다. 13년간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점차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직면하고 승리했다.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차가운 외투 아래 따뜻하고 웃음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드러났다.
지원에게는 수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갔다. 어머니는 최고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며 동생은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다. 처음으로 그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림 수업을 등록하며 삶 속에서 묻혀있던 열정을 되찾았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을 배우는 두 영혼으로서 함께 산책하고 요리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삶의 공백을 부드러움과 이해로 채워나갔다.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태미는 서랍에서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문서였다. 그들은 함께 차갑고 무정한 조항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짓된 시작을 상징했다. 태미는 지원의 눈을 바라보며 진중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실수야. 우리 이야기는 이런 것으로 시작하면 안 돼. 제대로 된 시작을 주자. 그는 계약서를 잡아 두 조각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지원은 웃으며 한 조각을 잡고 함께 더 작은 조각으로 찢었다. 그들은 과거의 거짓을 함께 파괴했다. 조각난 종이들은 휴지통에 남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도, 빚도, 의무도 없었다. 오직 자유로운 두 사람만 남아 함께 나아갈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평화롭고 이해가 깃든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1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 고통스러운 과거의 조각들을 흘려보내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냈다. JW 타워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고독의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텅 빈 차가운 벽은 이제 한지원의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다채롭고 빛나는 그림들, 아침 햇살 아래 산길의 커브를 그린 그림, 초록 잔디 위에 놓인 꽃 모양 머리핀을 그린 그림. 그것은 그녀가 과거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방식이었다. 부엌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 향기가 늘 맴도는 공간이 되었다. 작은 화분들은 창가에 놓여 햇살을 맞으며 자라고 있었다. 지원의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다. 동생 지민은 명문대 우수 학생이 되어 자주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웃음과 젊음을 가져왔다. 강 회장도 변했다. 그는 엄격한 왕이 아닌 친절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지원을 항상 다정하고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종종 농담처럼 지원이야말로 강씨 집안의 복덩이라고 말하곤 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계약 부인이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가였다. 오늘은 그녀의 첫 개인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작은 갤러리지만 세련된 공간에서 JW 그룹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발걸음으로 서 있었다. 강태민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JW 그룹 회장 자격이 아니라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관객과 함께 섞여 그녀와 작품을 바라보며 숨김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가 작품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자유롭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신체를 폐허 속에서 구했으며 두 번째는 마음을 자신 안의 감옥에서 구해 주었다. 그녀는 따뜻함과 신뢰,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차를 몰았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함께 산책했다. 정말 잘했어. 지원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웃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태민이 멈춰 섰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와 마주 보았다. 눈빛은 깊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지원아. 그가 목소리를 살짝 거칠게 떨리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되었어. 계약서와 거짓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시작되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나는 그 계약서를 찢었어. 너의 채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 나는 다른 무엇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지원이 놀란 순간 제 밥그룹의 자존심 높은 회장 강태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10자. 정교하게 디자인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중앙 다이아몬드는 크지 않지만 맑고 아침 이슬처럼 반짝였다. 다이아몬드 옆에는 작은 꽃이 정교하게 새겨져 오래된 머리핀을 닮아 있었다. 나는 너의 배우자, 가족, 남편이 되고 싶어. 한지원,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는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밝게, 진심으로 웃었다. 부드럽게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맞춤했다. 계산도, 강요도 없는 모든 사랑과 존중, 영원한 약속이 담긴 키스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따뜻한 봄날에 열렸다. 세기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축복의 자리였다. 지원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합 꽃다발을 들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손을 잡고 눈께는 행복이 가득했다. 동생 지민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강 회장은 맨 앞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모든 것을 지켜본 김 비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원이 결혼식장을 걸어갈 때 태민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예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 있었다.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누었다. 그 서약은 흔한 약속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서로의 방패가 되며 운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었다. 반지를 교환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축복했다. 많은 용기와 희생을 통해 얻어낸 해피엔딩이었다. 결혼식 몇 주 후 이른 아침 펜트하우스에서 한지원과 강태민은 큰 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창은 과거 그의 고독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이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공간이 되었다. 태민은 그녀를 부드럽게 뒤에서 안으며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행복해. 그가 속삭였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다시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돌아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태민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평화로운 침묵 속에 서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도시를 함께 바라보았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미래는 앞에 펼쳐졌다. 차갑게 시작된 계약으로 얽힌 운명은 증오와 배신을 지나 결국 진정한 사랑의 새벽을 맞이했다.